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인채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생로병사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과 다음번에 걸쳐서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이제 심장이 멎었다가 심폐소생술 등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중 일부가 겪는 근사체험이죠. 체외 이탈을 한다든가 빛과의 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겪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이 임종 임박한 환자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병실에 누군가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의료진은 이 환자가 왜 자꾸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나, 이런 일들이 종종 관찰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 년 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리는 해였었는데요.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분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워낙 성직자가 될 생각이 아니었고 워낙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천둥번개 아주 크고 요란하게 쳤다고 합니다. 이 루터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신에게 서약을 합니다. 오늘 밤 날 살려주면 반드시 신을 섬기는 사제가 되겠다. 그런데 무사히 날이 밝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와서 수도원에 들어가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천둥번개 아무리 크고 무섭게 치더라도 이거를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고 따라서 더 이상 커다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런 두려움과 불안 또 공포를 크게 느끼겠지만 사람의 죽어감 또 죽음 더 나아가서 그 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신앙 가지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뭘 이렇게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시사를 해줍니다. 영국의 유명한 장의사인 엘빈 다이어가 쓴 책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이 목회활동 오래 한 신부님이 간암으로 입원했는데 병세에 위중해서 임종할 때 가까우니까 이 장의사가 병문을 가는 거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죽음이 두렵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의사는 아니 신부님은 하느님 믿으신 분인데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했더니 이 신부님이 미지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큼 두려운 곳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라면 일반인보다 몇 배 강한 신앙심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렵지 않게 극복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꼭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또 특정한 종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건 또 다른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여 년 전 일간심에 대한 기사입니다. 당시 임종을 앞둔 어떤 모 대기업의 명예회장이 이분은 언론 재벌이었었는데요. 85세 나이로 죽음이 다가오니까 평소에 들지 않았던 궁금증이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비서들 또 가족들 또 병문안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이걸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분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고 세상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후속 기사가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이분이 평소에 재산만 관리할 게 아니라 죽음 관련 책도 좀 읽어보고 모임이나 또 이런 데 가서 강의도 좀 듣고 하면서 미리 관심 가졌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 추측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에겐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 이 무너진 옛 집터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찾아낸 뒤에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학을 전공한 유호정 박사는 또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인상적인 거라서 오늘 소개를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TV 스위치가 꺼지면서 전원 스위치가 꺼지면서 그냥 깜깜해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채널 스위치가 눌러지면서 다른 채널로 들어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동양서양 다 마찬가지인데요. 죽음이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잘 있다가 건물이나 집안 내 갑자기 정전되면서 그냥 깜깜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화 히어 애프터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보면은 이 여주인공이 친구와 나눈 대화에서도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이 남자 친구에게 물어보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물어봤더니 친구는 이상한 질문이네. 죽으면 그냥 불이 꺼지는 거지. 그러다가 이 주인공은 그냥 그거야 꺼지는 것 했더니 그 친구는 완전히 꺼지지 플로가 빠지는 거야. 영원한 공허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은 뭔가 존재할 수는 없을까? 내세 말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는 없을 거야. 그런 게 있다면 지금쯤 누군가 발견했겠지. 증거가 있을 거야. 얘기하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자꾸 그런 것만 물어볼 거야 하고 핀잔을 줍니다. 자, 죽음을 이렇게 벽으로 볼 건지 문으로 볼 건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 상영했던 이 영화 굿앤바이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인상적으로 나옵니다. 이 노인 직원은 화장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화장한 직원인데 지인을 화장을 하면서 이런 인사를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요 하면서 이 지인의 아들이 찾아오자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오래 일하면서 깨닫게 됐지 하면서 죽음은 문이야. 죽는다는 건 끝이 아니고 죽음을 통과해 나가서 다음 세상을 향하는 거지. 그래서 문이라고. 나는 문지기로서 많은 사람을 배웅했어. 잘 가세요. 또 만납시다 하면서 이런 장면이 인상적이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화장장에서 수십 년간 일하면서 체득한 이 노인 직원의 체험처럼 죽음은 꽉 막힌 벽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열린 문으로서 다른 차원의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중간이 있겠습니다. 근사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니어자를 빼버리고 그냥 죽음의 체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심장이 멎을 경우에는 요새는 다 심폐소생술 같은 걸 대부분 다 하게 되는데 이걸로 다시 살아나서 의식이 없었을 동안 겪은 체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전부가 한 건 아니고 일부 10 내지 25% 정도가 경험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체외 이탈 이런 체험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대강 1960년대부터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뇌가 의식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대부분이 다 예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저도 아마 20년 전이면 똑같이 대답을 했을 텐데요. 왜냐하면 심장이 멎으면은 뇌로 피가 돌지 않으니까 10 내지 20초 후부터는 뇌파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뇌 활동이 없는 거죠. 현대 과학이나 의학의 입장은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파가 없을 때 뭘 보고 듣고 하는 체험이나 기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과학 근본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사체험을 보면은 바로 심장이 멎고 이어서 뇌의 활동이 없을 때 이 본인이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체험 또 거기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뇌와 무관할 수 있겠다. 이걸 증명하는 체험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자, 이런 영의 물꼬를 거는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라는 의사인데요. 이분은 워낙 의사가 아니었고 이 철학 교수였습니다. 학부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전공한 다음에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 주변 지인들 중에 이런 체험자들이 여럿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다시 의과대학을 들어갑니다. 훗날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중에 이런 체험자들을 8년에 걸쳐서 150명 이상을 직접 만나서 일일이 면담을 해서 낸 책이 1975년에 나온 Life After Life, 다시 산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재번역돼서 나온 바가 있는데 이런 책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근사체험들의 경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심장이 멎어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는데 심폐소생술은 뭐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길어야 뭐 30분 정도 하게 됩니다. 이때 의료진이 보통 이런 대화를 하죠. 이번 한 번만 더 해보고 포기하자 이런 대화를 했는데 심장이 멎어 있던 환자가 의료진이 했더니 대화를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 또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환자인데 아주 이 소생술의 구체적인 과정까지 옆에 앉아서 지켜봤던 것처럼 전부 기억을 하고 있더라. 또 이 소생술에 참여했던 의료진이 입고 있던 가운에 부착되는 명찰 이름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 이런 사례들이 다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노인은 틀니를 하고 있으면 틀니를 빼고 인공호흡 같은 소생술을 하게 되는데 이 노인이 다시 살아나서는 내 틀니가 응급실 서랍 3번째 칸에 있으니까 갖다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의학이나 과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 서문을 쓴 게 바로 앞에서 소개드렸던 큐블러 로스 박사인데요. 로스 박사는 서문을 써주면서 이 걱정을 해줍니다. 두 부류가 공격을 해올 거다. 첫 번째는 성직자들로서는
죽음은 우리 종교 전문 영역인데 감히 우리 분야를 넘보려고 하다니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과학자 의사들로서는 대단히 비과학적인 이유다라고 공격을 해올 거다라고 걱정을 해줍니다. 의사가 쓴 책에 의사가 또 선물을 써주면서 의사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거다 이런 걱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역설적이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체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무엇보다도 심폐소생술의 발전이 힘을 입은 바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도 얘기드렸지만 1960년대만 해도 심폐소생술은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고 칼로 가슴을 째고 의사가 환자의 갈비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심장을 빼고 마사지하는 거라고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세균 감염 같은 걸로 많이 사망을 했겠죠. 그런데 현재 같은 형태로 발전이 되면서 죽었을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죽어있던 동안에 터널을 통과했고 밝은 빛을 보고 죽은 가족을 만나고, 살아있는 가족을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은 가족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체험을 병원에 얘기하면 되게 미친놈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교회에 얘기하는 이런 마귀나 사탄 홀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얘기를 흘려버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한 소수의 의사들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나 퀴블러 로스 같은 정신과 의사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전공을 갖는 의사들이 뭐 여전히 소수이긴 합니다만 이런 분야를 연구해서 의학의 한 분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자를 만나면서 이 체험자들이 자신의 그 체험을 처음으로 커밍아웃 밖으로 알리면서 엉엉 우는 걸 여러 차례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하는 근사체험 체험자들인데, 그동안 이런 체험이 자기만 하고 자기의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걸 알고, 이렇게 알고 잘못 알고 혼자 고민하다가 이런 체험을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뭐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감격하고는 엉엉 울었다는 거죠. 이런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란셋이라는 유명 의학 학술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170종 중에 상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기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건 피인용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전 세계 학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요즘엔 전 세계 대학도 다 줄을 세우죠. 미국, 영국, 또 대한민국 대학을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매겨서 줄을 세우는데, 이때 판정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의 임팩트 팩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 논문은 학술지는 1823년에 창간했으니까 이제 발간 역사가 200년이 다 돼가죠. 그래서 또 교수 승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나라도 높은 데 내려고 아주 혈안이 됩니다. 이 피인용 지수가 1도 안 되는 0. 몇 밖에 안 되는 국제학술지도 수두룩한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권위 있는 학술지인데, 따라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20편 논문이 들어오면 한 편 정도 채택이 될 정도로 까다로운 심사와 어려운 질문, 또 증거 제시 이런 거에도 합격을 해야만 심사에 합격을 해서 판정 심사 계제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과학 분야의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그런 학술지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2001년도에 네덜란드에서 한 연구가 실립니다. 네덜란드 10개의 병원이 공동 연구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344명 중에서 18%이 62명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10가지 요소로 나누고 있습니다. 체외 이탈하고 터널을 통과하고 밝은 빛과 교신을 하고, 또 천상의 풍경을 관찰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나고, 자신의 생을 회고하고, 이런 체험들이 다양한 퍼센티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밝은 빛을 보는 것만이 아니고 교신, 커뮤니케이션도 한다는 거죠. 이때 특이한 건 밝은 빛이 물어보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물어보는 내용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쌓아놨는가 이런 게 아니라 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사랑을 하고 지혜를 쌓아왔는가 이런 걸 물어본다고 이 체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자신의 수십 년간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면서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데, 이게 이때 특이한 건 살면서 자신이 가해자로 남을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입장이 다 돼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그 남에게 그 피해를 많이 주고 놀부의 심보로 살면서 갑질을 많이 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순간이 괴로운 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의 이제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입장이 돼서 그런 참담한 심정을 그대로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분은 1994년에 폭풍이 다가왔을 때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길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번개가 내리치면서 감전사 하게 된 거죠. 요즘에는 이런 그 서울 시내에도 이제 공중전화 박스가 다 사라졌지만 여기서 전화 받다가 이 감전사해서 죽기도 하고 이 사람처럼 살아나면서 근사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체험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직장이 의사들인데 왜냐하면 대학 때부터 유물론 또 실증주의에 가까운 과학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걸 절대로 믿지 않는데 의사 본인이 벼락을 맞고 죽었다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다란 성광이 수화기에서 뻗어나오더니 자기 얼굴을 내리쳤다고 얘기합니다. 벼락을 맞고 감전사를 한 거죠. 그 뒤로 의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경험을 했다 얘기하면서 장모님이 자기를 향해 달려왔는데 자기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한 일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장모님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뒤를 봤더니 바닥에 자기가 누워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었잖아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 옆에 있던 한 간호사가 자기 몸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간호사는 자기를 보거나 들을 말을 듣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필사적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었는데도 말인데 또 이 연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체험이 체험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나를 2년 뒤, 8년 뒤까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사체험을 했던 23명,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없었던 1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10가지의 그 체험을 점수화해서 점수의 총합계로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대부분 근사체험자 그룹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또 타인에 대한 이해, 또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마이너스 표시를 크게 감소하고 사후생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일상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두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다리로 걷고 뛰어다니고 또 아침에 한번 배변하고 이런 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지만 이 체험자들은 이런 일상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지고 8년 뒤까지도 계속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험 자체는 아무 몇 분밖에 안 되는 짧은 순간의 체험일 텐데 이 체험이 체험자의 삶에 8년 뒤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였으니까 삶에 아주 심대한 변화를 줬다는 걸 이 연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번역이 임사체험이라는 번역도 있는데 어느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 한 분은 체험의 내용이 대단히 근사하니까 자신은 근사체험이라는 번역이 더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표시한 바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뭘 본 적이 없는 그런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도 정도가 여러 개 있어서 사물의 윤곽은 희미하게 볼 수가 있다라든가 명암은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분은 일체 보지를 못하는 거죠. 완전한 맹인 수준인데 그래서 꿈에서도 시각적 이미지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20살 무렵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심장이 멎으면서 심폐소생술을 받게 되는데 이때 문물 빠져나오면서 이런 근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는 기억나는 건 정신이 잃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료진이 자신을 처치하는 과정을 위해서 전부 지켜봤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웠던 이유는 앞이 보인 적이 없어서 보는 곳에 익숙치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잔뜩 겁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자기의 결혼 반지와 헤어스타일을 본 거죠. 그러면서 저건 나잖아 내가 죽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의 의사들이 제 심장이 멈췄다고 외치면서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동안 몸에서 분리되는 느낌이 들었고 왜들 저렇게 난리인가 하면서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순간 바로 몸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부딪힐 걱정도 없고 또 몸이 자유로워서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갈 곳이 정해져 있었고 풍경 소리를 비롯해서 아름다운 소리가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무와 자기가 본 것도 얘기를 하는데 나무와 새 또 사람도 몇 명 보였는데 그들의 몸이 아주 놀랍게 빛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름다운 관계에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 수십 년 살아오면서 시각 장애인으로 빛 같은 걸 전혀 본 적이 없는데 그 전에는 자신이 빛이 어떤 건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또 그동안 눈이 안 보여서 궁금했던 모든 걸 다 해소할 수 있었다고 감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아주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고 몸이 무겁고 굉장히 아팠다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마 근사체험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체험의 내용입니다. 아까는 그 성에서 연구죠. 네덜란드에서 연구를 소개해 드렸는데 동양권에서도 이런 연구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두 개의 콩팥이 있고 콩팥이 하는 일이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일을 하게 되죠. 콩팥병이 생기게 되면은 몸에 또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피를 맑게 걸러준 혈액 투석술을 하게 되는데 이걸 받는 콩팥병 환자에서 근사체에 미친 영향 이런 제목으로 대만의 타이베이에 있는 7개 병원에서 700명이 넘는 혈액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이걸 그 연구해서 2007년도에 미국 신장병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의료진도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놀라운 건 대만의 경우에는 이런 근사체험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특별한 학술재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Annals of New York Academy of Science라는 이런 유명한 학술지에도 근사체험은 환각이 아닌 실제로서의 자신의 체험이다. 이런 논문들이 꾸준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동서양을 비교를 한 건데요. 이런 논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동서양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죽었다는 인식은 서양 쪽이 좀 많고 체외이탈 경험이나 빛과의 교신 또 삶과 죽음의 경계를 회고하고 이런 것들은 동양 쪽이 조금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고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나고 천상의 풍경을 관찰하고 이런 것들은 서양 쪽이 좀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체험이라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된 거죠. 진단을 해봤더니 동맥류, 뇌의 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서 이게 뇌의 언어를 담당한 영역을 꽉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이 뇌 동맥류를 진단받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수술은 어떻게 했냐면 체온을 섭씨 15도로 낮춰서 심장을 일시적으로 멎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혈관에서 혈액을 빼내고 뇌동맥류를 수술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도 멎게 하고 뇌도 완전히 정지 상태에 만들어 놓고 이런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 주인공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수술 도중에 수술장 위에서 자신의 몸 위로 떠올라서 다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명의 수술진이 했던 대화도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 당시의 수술 기구 또 이 뭐 열 몇 시간 수술하면은 지루하니까 음악을 보통 틀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이글스가 노래했던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음악이 들렸다고 진술을 합니다. 이 그 근사 체험자가 한 진술을 당시 수술집도 했던 신경외과 집도일 만나서 비교를 해봤더니 환자의 기억이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하고 또 회론자는 여기 대해서 그 음악이 들리는 건 그냥 귀마개가 헐거워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어릴 적 기억이 되살아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아주 상당히 궁색한 설명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07년도부터 16년째 이런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러한 근사체험 같은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청중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58세 남자분이 전하는 내용인데 부친이 70세 때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받았는데 수술 중에 상태가 안 좋아서 완료하지 못하고 그냥 중단을 하면서 당시 2번의 근사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한 번 체험 때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들도 있는데 아직 돌아올 때가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듣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한 번은 죽은 아내를 만났는데 이 아내도 이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아직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서 만류를 해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죠. 이 부친이 90세까지 생존을 했는데 재밌는 게 무당에 가면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아는 분의 사례입니다. 지인의 부친인데 3년가량 말기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분이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한 분입니다. 임종이 임박하니까 6.25 때 같이 참전했다 전사한
동료가 자꾸 병실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분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뭐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는 못해서 이제 안타까운 느낌이 들죠. 또 어떤 분은 이제 근사체험 중에 그 사촌을 만나게 되는데 사촌이 죽었다는 사실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회생하고 나서 봤더니 사촌이 며칠 전에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고로 죽은 사촌의 영혼을 만나게 된 거죠. 또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사례입니다. 어떤 남성이 이제 그 근사체험 도중에 전혀 모르는 어떤 중년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 중년 남자가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여전히 누구는 모른 채 지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임종이 다가오자 어떤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의 생부다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봤더니 이게 자신이 오래전에 근사체험 때 만났던 그래서 누군지 알지 못했던 바로 그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가정의학 전문인데 젊은 날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하면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몸 밖을 빠져나와서 병실에 누워있는 자신과 비통해하는 가족들을 내려다 봤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람들 사이를 지내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내용은 40년 전 자기가 추락사고로 경험한 이 자신의 죽음, 근사체험을 사람들이 전혀 믿지를 않는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거 죽음 사람들이 과학으로 뭐 증명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다시 산다는 것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10살 때 근사체험을 한 인물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일생 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누가 권총을 자기 머리에 갖다 대고 위협을 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별로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날 죽이더라도 난 다른 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을 테니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주위 사람들이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이런 얘기하는 걸 들으면 이 사람은 정말 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미소를 짓는다.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근사체가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어떤 특정 방식의 죽음, 자살을 생각하거나 하지는 전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이면에는 육신의 삶이 지속되는 동안 각자 해야 될 일이 있고 이승을 떠나기 전에 어떤 소명 같은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를 하던 분인데 이런 어떤 사고를 겪으면서 근사체험을 하고 나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살아오면서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는 영화 보고 운동 경기 게임 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느끼면서 인간과 정신의 한계가 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자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서관에 가서 천체 물리학 또 이 역학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례인데요. 1985년 추석 무렵에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수술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앞에 말씀드렸던 수술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술하다가 수술장 위에서 체외 이탈해서 공중에 붕 떠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수술장 위에서 붕 떠서 봤는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뭔가 의논을 하면서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 밑에서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한 후에 수술한 집도는 의사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수술할 때 내가 다 봤다고 그랬더니 그 집도의가 어떻게 봤냐고 그래서 자기가 수술장에서 문 밖을 빠져나서 위에서 다 봤다고 그랬더니 이 의사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가 시사한 바도 많은데 만약 그 수술받은 환자가 간호사나 의사가 더 의료인이었다면 당연히 이걸 수술하는 장면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주부는 평생 수술한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걸로 자기가 아는 것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경험으로 빨래하는 걸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체험을 하더라도 자기 어떤 교육 배경,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똑같이 빛을 보는 체험을 하더라도 어떤 그 자기의 종교적인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분은 날개 달린 천사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살로 보기도 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그런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빛 자체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엉터리가 아니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근사체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과학자 의사들은 뇌가 헷갈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간질, 그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술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뇌 측두엽 전기 자극을 주면 환자가 빛 같은 것도 보이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 또 저산소증이나 마취제, 환각제 이런 걸 투여할 때도 비슷한 게 보이니까 이건 그냥 별게 아니고 뇌가 그냥 헷갈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근사체험을 전문적 연구한 학자들이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요. 약물이라든가 물리적 자극에 의한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죠. 기억이 조각이 나 있고 일정 시간과 정리가 안 돼 있다. 아까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생애 회고가 있는데 이런 게 전혀 동반되지 않는다. 또 근사체험 후에는 그 삶의 변화가 근사체험 후에 겪게 되는 삶의 변화가 약물 먹어서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 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약물 먹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환각제의 경우에는 공포나 기괴한 체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사체험은 실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대부분의 과학자는 뭐 죽은 사람을 보는 게 뭐 소망투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소망투사는 자기가 바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나 역시 정신과에서는 의사였던 큐벌로-로스 박사는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죽어가는 애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90% 이상이 자신의 부모인데 부모가 먼저 죽은 경우가 아니면은 부모를 보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사체험은 절대로 소망투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반박을 합니다. 자, 헬리코박터 얘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야기 전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년 전에는 상식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다 사람의 위장 속에 이런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이 있다는 걸 다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아마 40년밖에 되지는 않죠. 역사가 오래 안 되는데 그 전에 고정관념이 이런 강한 염산이 있는 위 속에 세균 따위가 있을 수 없다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0년 동안이나 이런 게 진실이 가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뇌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 본인이 이런 치명적인 세균 속 뇌막염을 앓게 됩니다. 우리의 뇌라고 하는 건 보통 때 맑고 투명한 뇌 척수액에 둘러싸여서 둥둥 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사고로 이 뇌 척수액이 대장균에 오염이 되면서 본인이 치명적인 세균 속 뇌막염을 앓게 됩니다. 일주일간의 혼수 상태, 뇌사 상태까지 빠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회생하고 나서 내 경험, 이 근사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특히 동료 의사들과 나누고자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지 않다 하더라. 특히 의학 분야에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들을 비난하겠는가 아마 나도 그 전에 나였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ABC 방송에서 이런 몇 년 전에 황금 시간대 이런 뉴스가 방송되기도 있었는데 이 진행자가 환상이 아니냐 물어보는 질문에 이 자기의 근사체험은 매우 명료하고 뇌가 깨어날 때 이런 그 의식의 혼란이 임의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그 저녁 황금 시간대 뉴스 시간에 이런 게 방영되면서 앵커우먼은 정말 우리는 매혹시키는 얘기다 이런 코멘트하는 걸 보면서 우리와는 아주 상당히 격차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우물 안에만 살고 있던 개구리가 어떤 계기가 있어 우물 밖에 나가서 바다를 보고 돌아와서 우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개구리한테 얘기를 한 거죠. 우물 밖 세계에는 여기랑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한 바다란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우물을 나가본 적이 없는 개구리는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려지지 않는 걸 대하는 자세로서는 저는 이 호의적인 회의론자 이 자세를 좋아하는데, 호의적이다 하는 거는 꽉 막혀 있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 회의론자의 자세는 그걸 덥석덥석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끝없이 의심하고 계속해서 확인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걸 호의적인 회의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대해 늘 열려있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경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군사체험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자기는 끝끝내 부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 학자의 자세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맹장염이라고 얘기하는 충수염이 진행이 되면서 복막염으로 발전을 해서 응급 수술을 받게 된 어떤 사내 아이의 실제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이랬던 사례라고,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로 개봉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서 금방 막을 내립니다. 아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막을 내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수술을 받다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늘 설교도 하지만 본인은 별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죽어 있던 동안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아주 인자하고 자상하면서 친절하게 잘 대해줬다, 그러면서 얼굴 생김새하고 이름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목사인 아버지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집안에 돌아가신 노인들 사진을 쭉 펼쳐줬더니 한 장을 집어냈는데, 그게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증조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살이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 말고 자기한테 또 다른 누나가 있지 않냐,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죽어 있던 동안에 어떤 소녀가 자기에게 잘 대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또 다른 누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에게 그 소녀의 어떻게 생겼고 이름이 뭔지 물어봤더니 이 아들은 그 3살이 누나를 닮긴 했는데 이름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 듣고 이 엄마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오래전에 출산 직전에 유산으로 잃었던 태중의 아이가 있었는데, 이걸 떠올리면서 남편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아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유산했던 딸을 아들이 근사체험 도중에 만나게 된 것이죠. 이건 뭐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이거 50대 중반의 남자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고열로 신음할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시골 집 천장에 메주를 달아놓고 했었는데, 어디까지 떠올라왔냐면 천장에 메주를 달아놓은 곳까지 몸 밖을 빠져나와서 고열로 신음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이런 체험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이죠. 2012년도에 칠레에서 세계 내과학회가 개최됐었고, 2년 후 2014년도에 서울에서 또 세계 내과학회 개최가 됐는데, 이때 서울 학회를 준비하러 이 칠레 학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내과학회 임원 중 한 분이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이때 이 한국 대표를 도왔던 현지 가이드가 한 체험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칠레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28살 때 아주 오토바이 사고로 심각하게 부상을 입고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 근사 체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깨어난 이후로 인생이 180도 바뀌었고, 그러면서 햇살, 잔디, 아침 이슬, 이런 작고 전에 하찮게 여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특별한 게만 보이고, 사람들 관찰할 때 속마음에 감추는 게 보일 때가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자연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주위를 이해하는 마음이 더 넓어졌다고 해야 맞을까, 이런 의문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런 체험을 잊지 못한 순간이었지만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하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고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얘기를 공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때 참석했던 서울대 내과의 오명동 교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분에게 이런 체험은 미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체험이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 건 이상의 사례가 있다, 이런 내용을 근사체험에 관한 책을 제가 이분을 통해서 칠레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의 시초는 케네스 린 교수는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심리학 교수고, 이분은 이 사례만 모을 게 아니라 연구를 좀 하자, 객관적인 접근과
통계 분석도 필요하다 해서 1980년도에 통계 처리까지 하는 이런 연구도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국제근사연구학회가 결성이 되고 매년 연례 학술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근사연구학회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의 철학자 또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 100년 전 인물이죠. 이분이 1900년대 초반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 초청을 받고 강연을 모은 게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나온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입니다. 이 경험은 신비체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심층치, 옹교체험, 일체 지형적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신비체험을 4가지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피동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란 거죠. 이게 바로 이 근사체험에 적용되는 내용인데 근사체험은 자기 이런 체험을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고 일시적이지만 깨달음 통찰을 얻게 된다. 이 4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근사체험에 전부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근사체험이라는 게 일종의 신비체험 혹은 심층 종교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한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40년 동안 소화기 질환을 진료하고 연구를 해왔는데 많은 증상이 속쓰림 더부룩한 증상이죠. 못 믿겠으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주관적인 자신의 체험이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멀쩡해 보이는데 눈이 안 보인다. 이러면 이 보상액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CT나 MRI 같은 첨단 치료 진단 장비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증명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 안 보이는 사람과 같이 가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눈앞에 댈 때 환자가 이 피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든가 남성의 경우에는 이런 잡지를 보여준다든가 또는 보험사 회사 직원이 잠입을 하고 있다가 이 눈이 안 보인다는 사람이 혼자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 처리하는 걸 이런 장면을 보이면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프다는 건 이렇게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 어떻게 좀 객관화시킬 수 없는가 해서만 게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라는 겁니다. 아픈 게 어느 정도인가 0부터 10까지 할 때 이렇게 나눌 때 당신이 아픈 게 어느 정도인가 2 정도 되는가 7 정도 되는가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아래는 3 정도 되면 견딜만 하다. 그 다음에 7 정도면 약을 먹어도 너무 아프다. 9 정도는 죽을 만치 아프다. 이런 정도를 나누고 자기의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가 내가 정말 9나 10 정도 너무 아프다 하면 이제 그때 투여하는 몰핀의 양을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암 환자가 너무 아프다고 할 때 믿지 못하겠으니까 증명해봐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이 장시간 이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2부, 중과 관련한 영적인 현상에 대한 2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